예, 올해 주식시장이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2026년 주식시장도 역대급 장이 올 수 있을까? 2025년 올해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내년 장을 좀 준비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흐름들을 미리 좀 체크합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를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주제하고 비슷한데요. 2026년의 증시 변수는 무엇이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설왕설래했지만 금리를 내렸는데 내년에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저는 경기가 뭐 이 정도 상황, 그러니까 한 내년도 컨센서스대로 2%대 중반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달성된다면 네. 세 번까지는 어렵고 두 번이나도 상당히 비둘기적인 인하다, 많이 나은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3Q GDP가 뭐 두 주 좀 지연돼서 발표됐습니다만 4.3%. 네. 뭐 이 정도로 만약에 내년도에 달린다 성장률이 그러면 못 내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뭐 마켓에서는 뭐 사실은 약간 골디락스 2%대 중반에 금리는 한 두 번 내지 맥시멈 세 번 내리는 걸 가장 좋아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또 연준 의장이 또 바뀌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좀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노이즈는 있어 보이는데, 그럼 어쨌든 한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네. 그죠? 그 범위 안에 있는데, 그죠? 조금 매파적으로 가면 한두 차례 그칠 수 있고, 비둘기적으로 가면 두세 차례 할 수 있고, 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네, 한 세 번이나 하는 케이스는 아마도 좀 지표가 나쁜 네. 케이스가 아닐까. 고용이 좀 급격하게 나빠지는 네. 케이스를 열어둘 필요도 있겠죠. 네. 네. 글로벌 증시 뭐 기준으로 먼저 2026년의 증시 변수를 보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AI 버블 논쟁이 올해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끝난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도 분명히 그죠? 버블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시장에서 예의가 오갈까? 그다음에 내년 11월에는 또 미국의 중간 선거 있는 게 중요한 변수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정부도 AI 경기를 꺼트리고 싶지 않겠죠. 네. AI 쪽에서는 사실은 AI 관련 주가가 비싼 거지 AI 자체 산업이 버블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뭐 월가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2030년까지 5조에서 한 8조 달러 추가 캐펙스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30년에 AI 전체 투자, 누적 투자 규모가 세계 GDP 대비 1% 정도 되거든요. 네. 참고로 90년대 IT의 투자가 한 1.5%였고요. 세계 GDP 대비. 또 통신 쪽에 관련된 투자가 1.5%니까 합쳐서 한 3% 정도 세계 GDP 대비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AI가 고작 2030년까지 5조에서 8조 달러 추가로 투자되더라도 1% 정도라니 AI 산업이 그 자체가 버블인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 관련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또 현금 흐름 벌어들인 것에서 투자하던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차입을 해서 투자하는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AI 굳이 그 투자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눈다면 1단계는 지난 코로나 이전에 끝냈고 데이터 센터 투자 스테이지요. 그리고 2단계가 진행되는데 지금 2단계 막바지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살짝 쉬고 2027년, 뭐 8년 이 정도부터는 이제 3단계, 2030년대 초반을 향해서 달리는 이 3단계 투자가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내년도는 그 AI 전체적인 한 10여 년간의 한 15년 정도의 투자 스테이지에서 2단계의 막바지 국면, 마무리 국면,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정교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AI에 관련된 투자도. 네. 가령 뭐 이런 것이죠. 뭐 조금 더 실제로 돈을 버냐? 그리고 뭐 돈을 벌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그리고 AI를 구동시키는 기업에서
지금 조금 그 AI를 응용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뭐냐 이런 쪽으로 조금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고 좀 정교해진다고 할까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네, 거죠.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로 보면 올해 뭐 반도체 호황과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한국 증시 재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워낙 뉴노멀로 이제 가는 흐름들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긴 흐름인데 이전처럼 환율이 다시 떨어질까에 대한 거는 이제 고민도 있습니다. 내년을 볼 때 환율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 레벨로 좀 보고 계세요? 네. 사실 2000년 이후로 보면 평균 환율이 1,1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400원대 환율은 정말 낯선 환율대인데 지금 조금씩 눈에 익어가죠. 네. 저는 뉴노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400원대에서 상당한 기간 유지될 것 같고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주요 변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7월부터 지난 하반기 내내 지금 글로벌 환율 시장, 특히 아시아 환율 시장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부분이 새롭게 우리나라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마스가 미국에. 빼고요. 네. 예. 조선 빼고 대미 투자, 대미 전략 투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럴 것이 하반기에 지금 아시아 환율 일본, 한국, 대만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대만 지금 투자하느냐 마느냐 아직 버티고 예. 있지만 아무튼 이 3개국이 공통적으로 7%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21년도부터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채 10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이 역전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지고 생산성이 매우 미국에 뒤지기 시작한 시점이 2021년이고요. 코로나 이후죠. 그때부터 미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혁신 성장이 있었고 우리는 혁신 성장이 조금 미진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양국의 국채 10년물의 괴리를 심지어 역전까지 가면서 지금 정확하게 2021년부터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서 지금 1,400원대로 치솟은 거고요. 4년 연속 연평균 환율이 올라간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은 아니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워낙 잘 나가니까 미국이 완전히 그 기세를 눌러버린 적이 있는데 지금 또 트럼프 정책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아시아 전체 통화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예. 올해 주식도 좋았습니다만 뭐 금 가격이 정말 금값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은도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오늘은 이제 돈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야, 금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성격이 있고 그죠? 은과 동은 약간 산업재 원자재 성격이 있잖아요. 예. 전망 어떠신지요? 네, 말씀 주셨듯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제각각 다르지만 예. 아무래도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고 또 미국마저도 조금 근본 없는 화폐가 돼가고 있다. 달러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 매수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네. 71년에 달러가 근본이제를 폐기할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외환 보유고 대비 5%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 20%거든요. 많이 줄었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5%에서 계속 올라온 겁니다. 예.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71년과 비교해서는 조금 약한데 물론 이제 꼭 35%를 채운다, 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중앙은행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전략적인 그런 뭐 태도를 취하겠죠. 그리고 동은 사실은 AI의 이제 수요, AI 관련된 전력 투자라든지 예. 뭐 AI 투자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조금 긴 흐름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네. 앞서도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AI를 응용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부상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 하나의 원자재가 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실효
조금 예고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뭐 동이나 이런데 원자재 상품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보면 뭐 금 같은 경우 ETF로 쉽게 살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은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각각의 올라갈 말씀하실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꺾인다. 메가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네, 좀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2026년을 바라보면서 키워드로 시장 흐름 읽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뭐 주가라고 하는 게 경기와 경제 상황, 실적 상황을 따라가는 건데요. 우리 경제 상황 보기 전에 일단 미국 경제가 올해 그 트럼프 관세라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상승세를 지금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내년 그 세계 경제, 미국 경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경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생산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좀 네. 놀라운 현상인 것 같고 지금 고용이 19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조금 침체라고 얘기하려면 실질 소비 지출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비 지출에서 이제 물가 부분을 뺀 실질 소비 지출이 지금 한 2%대 후반인데 이게 1% 미만까지 떨어지면 혹은 뭐 1%의 중반 정도까지 이제 주저앉으면 확연히 체감 경기가 나빠지고 연준도 좀 부산한 뭐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이제 그러한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지금 2%대 중후반 2.7%에서 실질 소비 지출이 1%포인트 빠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 물론 연초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약간 위협적인 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내년 상반기는 아닐 것이다. 하반기로 좀 공이 미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은 뭐 올해 2% 성장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 여러 경기 부양도 하고 반도체 경기 좋으면서 2% 위에서 뭐 2.1까지 보는 것 같고요. 내년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또 기대와 우려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초양극화 상태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꼭 반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와 이제 잘 나가는 수출 산업,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라든지 바이오 이런 그 전체적인 수출을 지탱하는 몇몇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기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보면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올라오는 그러한 아이러니를 보일 것 같고요. 내수 쪽은 워낙 약세 때문에 훨씬 더 내년도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이런 경기들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원화 약세에 따라서 대기업들은 뭐 달러 환산이익, 원화 환산이익이 더 증가하면서 내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있고 성장률도 높으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와 주가 자산 시장의 괴리는 계속 벌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K자 형태, 그다음에 양극화, 성장에도 이제 그런 양극화가 있다는 게 고민이고요.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 내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하고 어느 쪽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인데 두 가지를 함께 좀 여쭤서요. 지금 뭐 5,000포인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올해도 코스피가 4,200까지 갈 걸로 사실 연초에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외가 나타나는 게 시장인데요. 내년 흐름들을 지금으로서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나 싶고요. 주도주 흐름은 또 뭐가 될 걸로 보세요? 네. 저는 간단하게 반도체가 500포인트 정도 올리고 나머지 지금 뭐 쉬고 있는 뭐 조선 비롯해서 방산이나 이런 말씀드린 이제 수출 쪽에서 잘 나가는 바이오를 포함해서 나머지가 합쳐서 500이요? 500 정도 올라서 5,000포인트를 도전하는 그러한 2026년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85년, 2005년 그리고 20년마다 오는 세 번째 역사적인 리레이팅이다라는 생각. 리레이팅의 핵심 테마는 반도체 사이클이고 그 반도체 사이클에는
AI 사이클이 조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견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5,000포인트를 안 가면 언제 가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지금 조금 해외 투자로 쏠림이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국내 수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다시 또 국내로 돌아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또 개인이나 그리고 배당 분리가세 같은 경우도 조금 큰 손들의 자금 머니무브를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런 촉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새해 또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 얘기를 가져오셨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피터 린치가 뭐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매크로를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라. 네. 그게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 못한다라는 거고 나중에 사후 약방문격으로 나중에 해석은 잘하지만 실제로 예측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워렌 버핏처럼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 데 집중할 거다. 2026년이야말로 그런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종목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면 과감하게 쉬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가서 너무 비싸져서 살 게 없으면 내년도에는 어느 시점에선가 조금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보다는 이제 기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실익 있는 네, 투자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이어가는데요. 반도체 뭐 매일 저희도 빼놓지 여러 섹터를 얘기하더라도 항상 빼놓지 않는 게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반도체고요. 내년 전망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업황을 내년에 어떻게 볼 것인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내일 이 시간에 또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